시청자 여러분, 송명길입니다. 울산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끝난 지 이제 10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6월 13일 밤 제가 평택을 찾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보궐선거의 가장 쟁점이 됐던 지역이 바로 평택을 지역구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삼성전자의 샵 5번째 공장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곳인데, 여기서 사실 김영남 후보가 열심히 싸웠지만 패배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우리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사실 당의 지원이 없이 외롭게 싸워왔던 우리 김영남 후보, 선거에 패배하고 나서도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낙선 인사를 하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정말 위로를 해주고 싶어서 제가 오늘 밤에 와서 저녁 한번 사겠다고 여기 왔습니다. 오늘 김영남 후보님과 함께 저녁을 먹고 나서 간단하게 유튜브 녹화를 통해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그때 여러 회포를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말 좀 넣으시죠, 우리 김영남. 송영길 TV 시청자 여러분, 평택을에 출마했던 김용남입니다. 사실은 선거 전 제가 36일을 남겨놓고 당의 공천을 받아서 평택을에 출마했는데요. 사실은 워낙 급하게 결정이 돼서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 선거를 어떻게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그리고 상대 후보 측의 네거티브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됐는데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항상 송영길 대표님께서 방어도 해주시고, 또 5.18 때도 저하고 김상욱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같이 대동해서 데리고 가셔서 전야제부터 5.18 민주화 묘역 참배까지 항상 이렇게 큰 형님의 리더십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제가 보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당선이 됐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2등을 해서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낙선한 저를 또 위로차 이렇게 평택시 고덕동까지 방문해 주셔서 저녁도 사주시고, 이렇게 또 송영길 TV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점점 제가 알던, 제가 정치권에 몸을 담은 지는 10년이 좀 넘었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정치 외권에서 바라볼 때, 그전에 정치인들은 뭔가 이렇게 회원지기가 있고 호탕하고 이렇게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 정치권에서는 점점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호탕하게 또 이 동생들을 이끌어 주시면서 말 그대로 큰 형님의 리더십을 제대로 보여주고 계신 정치인이 우리 송영길 대표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르고 있는데, 제가 비록 낙선해서 현역 의원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계속 응원, 국민 또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면서 미력이나마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영길 TV 시청자 여러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믿으면서 앞으로 더 큰 일 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계속 돕기를 맹세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네, 6월 3일 이 사실 선거 끝나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자회견도 있으셨고 이번 선거에 대한 소회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하게 지적은 안 했지만 사실상 우리 평택을 선거에 김영남 후보의 낙선에 대해서 아주 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시를 했고, 특히 우리 당 내부 일부에서 김영남 후보를 가지고 공격하고 또 타당에서 공격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개선되는가, 다 같이 그릇이 돼서 사람을 포용해서 나가야 하는데, 옛날에 그랬지라고 이렇게 따돌림하고 공격하면 이게 과연 이 포용하는 여당다운 여당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회한을 지적했는데, 우리 김용남 우리 후보님께서는 아직 이제 지역위원장이 되셨죠. 이제 우리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지역위원장께서는 대통령님의 그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뜻밖으로 감사했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누가 들어도 평택을 선거 그리고 저 김은남에 대한 말씀을 길게 하시면서 또 안타까움 그리고 여당은 큰 그릇이 돼야 된다. 그릇이 돼야 된다. 이런 지당하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로서는 큰 위안이 될 뿐만 아니라 역시 저 정도 뭐랄까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세심하게 살필 줄도 알고 또 중요한 자리에서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대통령이라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치를 하고자 하는 한 사람으로서 역시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니구나. 저 정도 그렇죠. 역량과 세밀함뿐만 아니라 어떤 사려 깊음이 있어야 정말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사실 조국 후보께서 평택이 험지다 그래가지고 부산을 이제 피하고 군산을 한번 검토하시다가 이 평택을 이제 출마적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이번 선거를 겪고 보니까 우리 민주당 우리 최원영 우리 시장 당선 평택 시장 후보께서 몇 프로 얻었죠? 거의 60%? 60% 넘게 득표한 걸로 제가 알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미애 후보께서는 50 몇 프로. 예. 그러니까 우리 최원영 평택 시장이 거의 60%가 넘었고 여기 50%가 넘었는데 이게 험지가 아니라 너무 좋은 지역 아닙니까? 아니, 사실 좋은 지역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이 이재명 정부가 와서 가장 혜택을 받고 있는 곳이고 여기가 랜드플래시 공장이 삼성 5 공장 현재 건설 중에 있죠. 그렇죠. P5라고 이제 그렇죠. 부릅니다만 이제 P5는 공장 외곽 건축물을 지금 짓고 있고 P4는 이제 기계 설비가 막 들어가고 있는 단계라 곧 거기서 생산물이 이제 나올 것이고요. 조만간. 그러니까 고독 신도시는 다 삼성 관련된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거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이 주가 8천 시대가 넘는 시대에 가장 혜택을 받고 있는 이 평택 인구가 늘고 있고 예. GRDP가 계속 늘고 있는 이 평택에서 이게 험지가 될 수가 없고 우리 압도적인 민주당 평택 시장이 승리를 했는데 이렇게 부전이 돼서 유일호 후보가 당선되다니 너무 아이러니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느낀 교훈 또 가장 자기 아프게 했던 에피소드나 뭐 있으면 한번 소회를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처음부터 국힘 제로를 표방하고 조국혁신당의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만 선거 기간 내내 실제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향은 민주당 제로였거든요. 그래서 유일호 후보를 공격 않고 거의 거의 후보를 그렇죠. 공격했습니다. 네, 저로. 저만 주로 공격을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말 그대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가 나와서 저도 참 안타깝고 약간 표리부동한 것이 아닌가. 국힘 제로를 표방하고 나왔으면 어떻게든 국힘 후보를 주저앉히고 거기서 국힘 후보를 주저앉히면서 민주당 후보인 저나 조국혁신당 후보가 1, 2등을 다투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은 민주당 공천이 확정되기 전부터 출마 가능성이 언급되는 그 순간부터 민주당 후보가 잠재적으로 될 수도 있다는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원호가 계속 1등을 이렇게 좀 다투고 있는, 물론 조 후보가 1등이 될 때도 있었고 여론조사 왔다 갔다 했지만 1등이 된 경우도 많았죠. 예. 정말 그런 분위기였는데 결국 이걸 끌어내. 근데 이제 마음이 아픈 것은 그 대부업체 논쟁이 계속 발생했고 그 누나 간에 녹취록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게 막 어마어마한 막 이제 비난과 공격이 됐는데 사실 저는 이제 저도
돈봉투 사건으로 수없이 당해보니까 우리 조국 대표님도 얼마나 그 검찰의 그런 공격을 받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다 시시비가 또 가려지는 게 전부 무죄 확정 판결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말하는 게 hearsay is no evidence. 그러니까 전문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직접 본 게 아니고 남한테 들은 이야기, 누가 가더라. 나는 방송에 기초해서 추측하는 것은 절대 증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즉 상대방의 반론과 탄핵을 거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 예를 들어서 무슨 녹취록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녹취록 정 맥락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10분 전에 내가 김영남이 나쁜 놈이라고 막 욕을 했는데 그 뒷부분에 그렇지만 이런 게 있었다. 김영남이 사실상 이런 면이 있으니 그에 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라내고 앞에 것만 이야기하면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런 녹취록을 잘랐고 악마의 편집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나왔는데 누나가 녹취록을 10년 전에 계속 녹취한 거예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 뭘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렇죠. 어떤 맥락에서 그런 게 핵심은 대부업체에서 돈 번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동생이 사고를 친 거를 그거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진실이고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동생이 하던 게 뭐 좀 사고를 쳐놔서 이제 망하게 생겨서 이걸 좀 해결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떠안았고요. 제가 이제 그 뭐 소송도 걸리고 뭐 이래갖고 몇 년 고생을 하다가 이제는 클리어가 됐고 최근 2, 3년 동안은 아예 뭐 없었고요. 영업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휴면 법인 상태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청산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법인 청산 절차가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렇죠. 공고도 내야 되고 뭐 전화보다도 나지 청산이 안 됐어요, 나도. 그렇게 뭘 한 법인을 만들면 현상자가 뭐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된 거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뭐 거기서 이득을 그러니까 핵심은 중요한 것은 김영남 의원이 국회의원 2년 손학규 후보를 이기고 당선될 때가 2014년? 16년? 14년? 14년에 당선됐는데 그 2년 있을 동안에 있었던 비서관 중에 한 사람이 대부업체 관련된 일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그 이제 동생이랑 같이 싸우고 하다가 그게 사고가 나고 그래서 동생이 살려달라 그래가지고 인수받아서 소송하고 돈도 쓰고 그래서 지금 청산 절차에 있고 사실상 휴면 상태. 이를 통해 대부업 통해서 무슨 돈 벌 거라는 게 없다라는 건데 이제 녹취록에 누나한테 돈 주라 뭐라 이게 나온 것은 누나가 계속 돈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거는 저희 이제 가족사 일이라 자세한 모르겠는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찌됐건 어머니께서 그렇게 어려운 생활 하시다가 쓰러지기 전 언제였다고? 2002년 초에 1월 달에. 그럼 25년 전이잖아. 그렇죠. 25년 전에 쓰러져서 못 움직이고 활동도 못 했는데 엄마가 사채를 했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지금 고소를 해놨죠. 해놨고. 근데 하여튼 쓰러져서 25년간 쓰러져 있는데 매달 한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거를 우리 김영남 후보가 냈어요. 누나가 낸 건 없었어요. 이런 한 푼 없습니다. 누나가 이런 한 푼 안 되고 누나 그 매연 되시는 분도 김현장에 있는 변리사라는데 잘 사는 거잖아. 잘 사는 왜 이렇게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제가 뭐 변호사 하면서 이래저래 하니까 아마 오해를 한 거예요. 그게 엄마의 재산을 자기 혼자 상속받은 걸로 오해를 하고 돈 내놔라고 요구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됐던 녹취록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녹취록을 10년 전부터 계속 누나가 녹음했다가 이번에 TV조선에 갖다 준 거예요. 뭐가 그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거 때 이런 것이 갑자기 새로 나오면 사실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그 재판이 진행돼 보면 다 반대된 증거를 수집해서 그때 이렇고 나고 반론이 된 건데 그럴 기회도 없이 딱 기획을 해서 그걸 터뜨리고 언론에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어렵죠. 사실 누구나 다 그렇게 있는데 사실 그걸 가지고 어쨌든 그것은 사법 영역에서 다투면 될 거고 지금 고발돼 있죠. 그쪽에서 그쪽 조국 후보 진짜 시민단체들이 고발해서 지금 무혐의 받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이나 개념했으면 좋겠고요. 전라북도도 그랬잖아요. 저번에도 김관영 후보가 내란 방조를 했다. 내란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30분인가 바로 이내 전라북도지사가 이런 반헌법적 행위라고 기자회견까지 했다는데, 그거를 아마 밑에 신고 직원들이 계엄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에 따라 기본적으로 하는 몇 가지 조치들을 가지고 전북도청을 폐쇄했다고 집요하게 그걸 공격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같은 동지들끼리였는데 우리도 있었고, 근데 이거를 그렇게 선거라는 그 국면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차분하게 재판정도 아닌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우리 모두가 검찰의 피해자로서 그런 당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더 안타까운데, 사후라도 저는 김영남 후보가 허위사실한 유기모 고소한다라든지 본인에 대한 것들 법적으로 전부 무혐의 처분 받으시고 다시 정치적으로 제기했으면 좋겠고, 지금 본인은 평택 지구의원으로서 다음 총선 때까지 평택을 떠나자고 지킬 생각이죠. 아니, 오늘도 효도잔치가 있어갖고 봉사 한 두세 시간 하고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제 부승찬 의원이 유튜브를 봤는데, 네. 제주도 부승찬 의원께서 김영남 후보 지원 유세를 1시간인가 출근 인사를 같이 했다며. 그때 제 기억에 퇴근 인사를 같이. 퇴근 인사? 퇴근 인사. 1시간 이상? 네. 그걸 이제 유튜브로 찍었는데, 그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이 불이 나도록 자기를 비난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민주당 일부 사람들도.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니 민주당에서 전략 공천을 한 김영남 후보, 그것도 이번에 강북구 최고가 말했지만 헌책은 알지도 못했고, 정청래 당대표께서 책임을 지고 공천한 전략 공천한 후보이자, 공천할 때 누구 전화 받고 공천받았어요? 누가 전화 왔어요? 전략공관위에서. 전략공관위 황희 위원장? 그렇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전략위원장 황희 위원장이냐? 이현희 전략기획위원장이죠. 네. 정청래 대표 핵심 측근 이현희 위원장이 전화 와서 경태로 가라. 나도 이 정청래 대표 전화도 받았어요. 어찌됐건 그 정청래 대표의 명을 받아 했을 거고, 홍청이 됐고 후원회장은 맡아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먼저. 네. 맡아달라고 맡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개소식 때 저도 갔는데 오시고 그걸로 끝이었습니까?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그때도 안 오셨습니까? 당 지도부가? 네.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돼서 오히려 김영남 후보를 지지하러 온 사람들은 공격을 받고, 그런 게 참 안타까워 보이고, 노골적으로 지금 조국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많았고, 또. 예. 사실 근데 저는 전라북도 선거를 지적했던 게, 제가 김관영 후보를 지지한 것도 아니고, 지지선을 공유한 것도 아니고, 전북에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전북은 다 우리를 지지하는 42%가 김관영이거든. 그건 다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도민의 평가에 맡기자. 누구를 내가 지지하고 말 거 안에 모든 평가는 그냥 우리 그 전라북도 도민들의 평가에 맡기고 거기다 강력을 집중하기보다는 평택에 집중하자라고 했던 건데, 그걸 가지고 그 이원택 당선자 그쪽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내려가서 선언사에서 두 분이 만났던 모양인데, 그 뒤로 송영길과 해당 행위다 이렇게 전하는데, 그 본래 제 취지는 그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맥락상 제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도민들에 맡기고 우리 평택에 집중해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아픔을 통해서 더 성숙되기를 바라고, 본인께서 한번 쭉 선거 과정에 대한 한번 그거를 백서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내용들을 한번. 네, 아무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남 후보님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고, 너무 외롭게 싸워서 사실 제가 연수갑에 출마를 하지 않고 현역 원했다면 100% 저는 와서 평택에 반드시 내가 승리를 내가 선대위원장을 자처해서라도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연수에 출마 입장에 딱 한 번 제가 왔죠. 개소식 때 와서 이제 같이 손잡고 고독 신도시나 이런 밤늦게까지 한번 돌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일어서고 평택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마무리 말씀 한번 하시죠. 하여튼, 계속 믿고 지지해 주신 우리 당원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6.3 선거 이후에 약간의 혼선이 생길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으로서 지금 임기가 4년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당은 정부를 서포트하고 또 입법부로서의 본래의 역할도 더 잘해 나가야 민주당과 또 이재명 정부가 더 큰 국민의 사랑을 받고 앞으로도 또 재집권의 가능성도 열리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할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정말 큰형님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8월 전당대회 잘 치러야 되겠고요. 저도 미력이나마 열심히 돕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송영TV 시청자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이 정치적으로 보면 보수 세력이 강구합니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께서 DJP, 또 박태준까지 DJT 연합을 하고 이인재 씨가 나와서 거의 500만 표를 가져가고 IMF를 초래했고 이해창 씨 자녀의 병역 비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거의 2%도 안 되게 한 39만 표의 박빙의 차로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상 탄핵이라는 게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아니었죠. 그때도 이해창 씨하고 했는데 정몽준과의 단일화가 있었기 때문에 겨우 그것도 한 50만 표 정도 겨우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탄핵에 효과가 있었고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세 사람이 다 분열된 바람에 한 41%로 이겼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우리 역대에서 가장 많이 득표를 했어요. 1억 6천만 표를 얻었으니까 거의. 그때 47.83% 얻었습니다. 2022년 대선 때. 근데 불과 이제 3년 뒤인 작년 6월 3일 탄핵이 있었는데 몇 프로 얻은 줄 아십니까? 그때 아시다시피 49.42%, 1.59% 더 얻은 거예요. 1.59%. 그거 보니까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1.59%. 아니, 내란이 났는데도 1.59% 더 얻었다니까요. 거기에 김문수 씨가 42%. 그리고 이준석이 한 8% 얻었어요. 그걸 내가 기계적으로 합하면 좀 더 0.몇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대선 전에 김영남 후보나 김상우 후보나 허은하 같은 분들이 오셔서 이재명 지지를 하고 싸워줬으니까 그 1.59%라도 더 나온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소중하냐고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부분 느꼈을 텐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왜 우리가 중도 통합으로 나가서 이 극우 세력을 고립시켜야 되는지를 아마 피부로 느꼈을 겁니다. 그런 상징적 인물이 저는 김상욱과 김용남이었기 때문에 제가 김상욱 후보회장을 맡고 이 두 분의 당선을 시키려고 발버둥을 나름대로 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도 양쪽에다 보내주고 SNS로 돕고 광주로 두 분 오시라고 해서 같이 참배도 하고 유튜브 방송도 하고 발버둥을 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행히 김상욱 이겼지만 여기는 대해서 마음이 아픕니다만 이렇게 꿋꿋하게 일어서는 모습 보니까 반갑고요. 꼭 다음 총선에 승리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중심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청취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